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말이죠. 일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정분실이 저희가 이제 상당 기간 그 업로드가 좀 없었죠. 없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좀 제작해서 올린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물론 그 사이에 트위터도 하고 또 뭐 이제 그 사법 처리 관련한 뭐 그런 일도 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온라인 강의를 먼저 해야 됐다. 왜냐하면 제가 말이죠. 그 저희 정문실 독자 중에는 상당수가 저희 온라인 강의를 듣는 그런 어떤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온라인 강의는 제때 안 올라오는데 정문실이 제때 올라오면 이 제자들 이 보기에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양반 봐라 이런 생각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강의가 우선이다, 최우선이다. 학기 중에는 온라인 강의를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상당수 제작을 좀 했고요. 이건 뭐 자료 제작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정보원실 업로드를 좀 자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뭐랄까요, 너무 상황이 좀 빨리 전개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추미애가 무혐의가 됐다는 등, 고민정이 무혐의가 됐다는 등,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다 나름대로 그 수사팀의 어떤 그 애로 사항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추미애를 굳이 기소를 해가지고 일을 더 크게 키우니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미애를 기소하자, 또는 이제 뭐 추미애 아들이라도 기소해야 된다, 또는 보좌관이라도 기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수사 실무진사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당 검사. 그런데 그 간부들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시끄러워지고 똑같이 잘못하면 이제 그 또 법무부 장관 날아가는데 이거 우리가 너무 그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 정치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걸로 시끄럽게 해야 돼? 야, 나 좀 봐줘.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평검사 입장에서는 절대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니 왜 좌우우면 하십니까? 당연히 이 얘기 할 수 있는 거니까. 고민정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정 씨 같은 경우도 의원 당사자가 본인이 몰랐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몰랐겠느냐. 기본적으로 고민정 그 선거 캠프 이름을 달고 나가는 홍보 자료인데 거기에 지금 공무원이 지지한다는 식으로 돼 있고 그 사람은 심지어 지지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 근데 분명히 이제 고민정 씨로 와서 난 몰랐다, 내가 뭐 아는 게 있겠냐, 나 완전 바보다, 나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고민정 씨는 무혐의 처리하고 그 불기소 처분하고 그 이제 인쇄물을 제작했던 실무자만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에, 확증이 없는 상황에서 의원까지 넣었다가 뭐가 좀 시끄럽고, 이게 왜냐하면 이 고민정 씨를 기소를 하게 되면 그 문바들이 또는 이제 저 청와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고심 끝에 야, 고민정은 빼고 그러면 그 밑에 일했던 실무자 얘만 그냥 기소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그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어떤 그 실무자들의 한이죠, 한. 진짜 승질대로 하면 진짜 다 쳐놓고 싶지, 다 잡아쳐놓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실무자들의 한이고. 그 다음 또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 그 문준용 씨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입니다. 문준용 씨가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한 4개 정도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2학점짜리긴 한데, 그리고 그게 이제 아마 예술 계통의 강의다 보니까 뭐 그 계통의 강의의 특수성이 있긴 하겠지만 문준용 씨가 강의를 4개나 맡아서 한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저 시간 강사는 한 학기에 6학점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학점짜리 2개 또는 2학점짜리 3과목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2학점짜리 4과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8학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일단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뭐 예외적으로 아마 학교별로 예외적일 경우에 뭐 할 수 있게 뭐 조치를 하는 그런 뭐 예외 사항이 있긴 있을 겁니다. 뭐 이게 뭐 연장되는 과목이고 막 이렇게 굳이 갖다 붙이자면 학교 재량권의 문제기도 한데, 진짜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이제 그 기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뭐 시간강사법 적용 때문에 많은 시간강사가 관뒀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걸 떠맡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문준용 씨가 문준용 씨가 말이죠, 석사입니다. 아무리 파스스 디자인 스쿨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제가 알기로 규정상 대부분 학교가 규정이 동일합니다. 법도 그렇고. 석사가 강의를 맡으려면 강사 자격 심의위원회라는 데서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강의는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이 맡을 수 있는데, 석사 학위만 있는 사람이 강의를 맡겠다 그러면 통상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강사 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거쳤는지도 솔직히 의문스럽고, 왜냐하면 아주 뛰어나면, 아인슈타인이 살아온다면, 다시 되살아서 온다면, 또 아인슈타인이 석사라면 아인슈타인한테 강의를 맡길 수는 있어요. 근데 문준용이 뭐라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석사가 강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로 뭐 아주 특례를 통해서 석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뭐 진중권 교수님도 그렇게 교수가 됐었고, 그 다음에 독도 관련해서 활동 많이 하시는 석이 아니고 서경덕이죠 아마. 그 양반도 원래 박사 주류니까 석사학위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어디 교수가 됐죠. 그래서 아예 어려운 건 아닌데, 해당 분야에 대해서 특출난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준용 씨는 지금 네 과목을 맡고 있다. 시간 강사다. 석사다. 이거 의문이죠. 통상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건국대가 얼마나 특별한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저도 생각이 되고, 제가 오늘은 이 문파들에 대해서 중앙일보에서 이제 특집 기사를 4편을 내가지고 이거에 대한 특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거에 대한 특집은 특집대로 하고, 내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그냥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걸 스크랩을 안 했기 때문에, 스크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제 트위터에서 이걸 받아서 다시 다룬 게 있으니까 제 트위터 내용을 보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건 아까 문주종 씨 건을 말씀드렸던 거고, 연세대학교에서 민주화 전형이라는 걸 해서 합격자를 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고, 유호정 씨에 대해서 이제 여러 좀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회 보통 산통자위라고 하는데, 이 산통자위에 소속되어 있는 유호정 씨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 출신의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처음엔 다 합의가 됐는데 나중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유호정 씨도 모르게 증인 선정이 철회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탄희 씨 같은 경우에는 넉 달간 공식적으로 말하면 꾀병 아니냐 이거. 왜냐면 일단은 진단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단서. 공황장애라는 병원 진단서가 없이 지금 4개월을 거의 놓으셨는데 월급은 꽉꽉 나왔거든요. 근데 본인이 내가 느끼기에 내가 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공황장애인 것 같아서 좀 쉬고 싶어서 4개월 쉬었다. 야, 뭐 이런 이거 횡령입니다. 횡령. 엄밀히 말하면 이거 직무유기고요. 직무태만이고 횡령이에요. 사실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4개월 동안에 월급이 얼마입니까? 월급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4,000만원. 그 다음에 보좌관들 월급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좌관 월급이 보자. 하나, 둘, 셋, 넷. 대충 계산해도 보좌관 월급이 한 3,000원 되거든요. 9명 전체 계산하면 한 3, 4천 되겠네. 뭐 4천이라 치고. 그러면 통상 5천만원씩 넉 달. 그럼 2억 원이 이 사람이 꾀병 부린 것 때문에 국가의 세금 2억 원이 날라간 겁니다.
지금 큰 문제입니다. 2억 원을 날리신 거예요. 이분은 지금 일도 안 하면서. 보좌관들도 놀았겠죠 그러면. 그죠? 판사라는 양반이 이렇게 하셨고요. 또 봅시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 출산보다 낙태가 많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솔직히 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딸에 대해서 물으면, 딸이 이혼했냐, 아니면 딸이 여기 어디 태국으로 갔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으면, 왜 태국 갔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으면, 이거 사생활인데 왜 묻냐 그러시는 양반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낙태를 하든 애를 출산을 하든 뭔 간섭질입니까 이렇게. 뭐 나라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뭐 세금 받아서 어차피 일하시는 분들이 뭔 간섭질이에요. 뭐 어쩌라고 낙태가 많아요. 뭐 어떡한데. 그럼 나라에서 뭐 키워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가 낳기 싫어서 안 낳겠다는데 뭔 간섭을 갖다가. 정말 내가 예, 부추는요. 부추는 잘라서 쓰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이파리부터 여기서부터 잘라고, 또 여기서 자르고 쓰고, 여기서 자르고 쓰면 이 갈수록 이쪽 부분들은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해요. 금방 시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아예 소분할 게 아니라 요렇게 잘라서 좀 오래 쓸 수 있다. 이런 생활의 지혜를 톡톡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소송은 지금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검찰에서 아마 얘기가 나오겠죠. 뭐 충분히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잘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스미더스가 왜 스미더스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을 한 게, 게스트로 출연을 한 게 어디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필스 교양, 팟빵 필스 교양에서 맨 처음 출연을 했습니다. 게스트로. 그래서 이제 그 몇몇 문바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용 기자님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스미더스라는 인간을 발굴했다. 이래가지고 너무 악의 탄생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방송에 스폰서를 하고 출연을 했고요. 여러분도 출연하고 싶으시면 그 필수 교양 쪽으로 스폰서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제 뭐 돈은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방송에 나오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일단 스폰서를 하고, 저 출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물론 저는 제가 출연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스폰서만 하고, 이제 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예.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방송 관련해가지고 관두시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저 메일을 보냈거든요. 저 뭐 만나는 걸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직접 만나는 걸 메일을 보냈는데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방송을 해보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당시 그 비더슈탄트 위원께서 군대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그 공장을 돌리고 있을 텐데, 하루에 막 10시간씩 녹음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때 제가 잠깐 끼어가지고 그 지하 녹음실에서 저기 어딥니까, 저기 그 응암동에 가면 뭐 주택가 지하실에 진짜 무슨 어디 옛날에 어디 뭐 안기부 안가처럼 생긴 빨간 벽돌집인데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녹음을 했습니다. 그 지하 녹음실이 있는데, 그 지하 녹음실은 또 누구 거냐, 그 콰지님께서 그 밴드 연습용으로 이제 밴드 연습 그룹 사운드를 하셨거든요. 밴드 연습용으로 보유한 지하 녹음실을 이제 필수 교양이 잠깐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엮입니다. 그래서 필수 교양이 잠깐 쓰고 있었고, 그 지하 녹음실에서 스미더스가 최초로 이제 녹음을 했죠. 필수 교양 190회, 191회. 필구는 과연 군대를 갈 것인가? 상당히 장편이고요. 이게 들어보시면 데뷔 당시의 스미더스의 약간 어색한 방송 그 스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콰지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트위터의 그 콰지님 맞고요.
그 지하 녹음실을 이제 소유하셨던 분인데, 그 콰지님은 또 모 국가의 그 정보기관 소속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근데 모 강대국의 정보기관 소속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보면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필수교양이나 당시 필수교양에서 북한 관련 녹음하고 막 이랬는데, 당시 필수교양이나 저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 모 국가의 그 정보기관에서 나온 월급을 받은 콰지님이 쓴 비용으로 이제 운영이 됐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스미스도 그렇고 그 필수교양도 사실은 모 국가의 모 강대국의 정보기관의 어떤 그 음향으로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됐다. 제작 받는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 국가의 정보기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곳입니다. 많이 들어본 곳입니다. 중국은 아닙니다. 그럼 뭐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국가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왜 스미더스냐. 또 어떤 분들은 너 때문에 심스를 못 보겠다. 왜냐면 알러지 반응이 생긴다는 거죠. 심스만 보면 제가 생각이 나고 이렇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민원은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왜 스미더스인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이 후보가 넷 정도 됐습니다. 넷 중에서 하나를 고른 겁니다. 일단은 이 심슨 캐릭터들 중에 진짜 무섭고 잔혹한 얘기를 가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은 톤으로 뭐 걔는 죽었어요 라든지 폐기물은 바다에 버리면 됩니다 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검토가 된 게 이제 시모 스키너라고 하는, 소칭 스키너 교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심슨의 주인공이 이제 바트 심슨이 다니는, 마지 심슨하고 다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입니다. 스키너 교장. 근데 이분이 2차 대전 참전용사라고 하는데, 월남전이냐 2차 대전인가 하여튼. 근데 이제 신분을 약간 좀 남의 신분을 도용해가지고 가짜 신분인 게 있습니다. 이분이 약간 좀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너 교장을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이분은 제외했습니다. 나중에 짝퉁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또 스키너라는 발음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껍질 벗긴다는 얘기니까. 다음 선정된 게 이제 네드 플랜더스입니다. 이 양반은 솔직히 말하면 네드 플랜더스의 직업이라고 했을 때 살인 청부업자, 실제 직업은 살인 청부업자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도, 이 사람 캐릭터는 참 괜찮습니다. 캐릭터는 약간 의문스럽기도 하고 약간 정보기관 캐릭터도 좀 느껴지고, 캐릭터는 괜찮은데 이 양반이 뭐가 문제냐면 이름이 네드 플랜더스입니다. 그럼 보통 네드나 플랜더스 둘 중에 하나를 부르게 되거든요. 네드란 이름은 너무 흔합니다. 너드로 불릴 수도 있고, 플랜더스는 더 최악이죠. 플랜더스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했으면 그 개 이렇게 불렸을지도 몰라요. 플랜더스의 개, 파트라슈로. 그러니까 얘도 이제 기각. 그 다음이 그 러브조이 목사님. 이 러브조이 목사님은 사실 많이 나오는 캐릭터는 아닌데, 심슨의 이제 세계관에 목사님으로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러브조이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캐릭터를 쓰게 됐을 경우에 일단 목사냐 얘기가 나올 테고, 두 번째 러브조이, 무슨 성인용품 같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래서 이 러브조이라는 이름을 썼을 경우에 이름 때문에 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그래도 만만한 이걸 선택을 한 겁니다. 스미더스, 기업인 캐릭터, 비서 캐릭터. 저는 사실 이게 스미더스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스미더스 게이 캐릭터인데 그럼 스미더스 걔도 성적 취향이 게이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이 건담을 부사로 걸어놓으면 여러분이 건담입니까? 로봇이세요? 저는 게이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 욕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 뉴스가 뭐냐, 백신 속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됐답니다.
이게 이제 천문 우주 관련 뉴스가 아닙니다. 그 백신을 상온에 보관해가지고 햇볕 쨍쨍 내리쬐는 상온에 보관해서 사실 우유도 그렇게 보관 안 합니다. 근데 백신은 원래 냉장 보관, 냉장 유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엉망으로 보관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봤더니 그 안에 이제 백색 입자 가루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투명한 색깔이거든요, 백신은. 근데 백색 입자가 보였다. 그리고 이제 응집된 단백질 성분이 응집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61만 개의 백신을 회수해서 폐기 처분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질본청인가 뭐 거기서는 안전성은 괜찮다. 그냥 맞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니나 맞으시고요. 여기 저 트위터에 제가 썼지만 바카스 같은 경우도 이런 건더기가 있으면요 폐기합니다. 그거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응?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7시간 전에 스미드스의 정보분석실을 오늘 밤 찾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찾아가기 하기 위해서 급하게 지금 오늘 밤 10월 10일 1시에 녹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몇 분께서 답을 주셨죠. 반갑다. 유현덕 분께서는 최근에 애가 생기셨습니다. 애가 생기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뭐 잘 성장하길 바랍니다. 아마 큰 인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태명은 열무라고 합니다. 아마도 소열제 유비였기 때문에 거기서 열자를 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무후 그 제갈량의 묘가 이제 무후거든요. 제갈량이. 그래서 소열제의 열자와 제갈량을 상징하는 무후의 무자를 따서 열무라고 지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꿈보다 해성이 좋다. 해몽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니나노라는 분은 아시다시피 그 현대해상 하이플래너 김상욱 플래너입니다. 저희 그 정문실의 광고주이죠. 상당히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습니다. 한 2주 동안 정문실이 휴방 같지도 않은 휴방을 하다 보니까 일단 가장 마음 졸일 수밖에 없는 건 광고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나머지 오시라고 글 다셨습니다. 요걸 안 쓴 게 다행이죠. 말 나온 김에 광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께서 9월 28일 날 저한테 이제 메일을 하나 보내신 게 있습니다. 지금 10월 10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2일 전에 13일 전에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미더스님.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몹시 기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휴방할 줄은 모르셨겠죠.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소식은 광고성 성격의 사실입니다. 드디어 2호 고객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말은 정문실의 광고를 듣고 내가 니네 보험사랑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말한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나왔다는 거고, 이 두 번째 분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천안에 사시는 신모 고객님이신데요. 우리 방송을 듣고 좋은 표현이네요. 네. 우리 방송을 듣고 전화를 하셨고, 아이가 중학생인데 옛날에 들어놓은 보험의 보장기간이 27살까지라고 이번에 100세 만기로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종합보험 리모델링과 함께 실비보험까지 가입을 하였습니다. 야, 이게 좋네요. 많이 좀 큰 계약이네요. 이거는 계약 건수가. 종합보험 리모델링에 실비보험까지. 스미더스님의 방송이 워낙 진실만을 말하는 방송이라 그런지 고객님께서도 처음 통화한 이 설계사를 바로 믿어주셔서 일사천리로 계약을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 가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이게 이 김상욱 하이플래너께서 처음 메일을 저한테 보내신 게 8월 25일이거든요. 한 달 만에 광고쟁이가 다 되셨네요. 한 달 만에 초심을 잃고 이제 슬슬 이제 저희 방송에 다리를 걸치기 시작하셨다. 본인의 사업까지도. 그 광고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슬슬 스미더스님의 방송이 워낙 진실만을 말하는 방송이라 저희 보험사도 신뢰를 받고 있다. 저기 말이죠, 김상욱 하이플래너님, 지금 근무하신 회사가 현대해상 아니겠습니까? 현대해상은 상당히 그 업계에 1, 2위를 다투는 보험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근무하시면서 스미더스의 방송이 워낙 진실되기 때문에 현대해상도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현대해상의 큰 누가 되는 큰 누가 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해상 사장님이 이걸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스미더스가 뭔데 우리가 걔한테 기대해야 되냐 신뢰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글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노받고 직진이라서 이런 거 바로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고 바로 읽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사천리로 계약을 해주셨고요. 저는 추석이 지나는 대로 천안으로 내려가 보험 약관을 바탕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이건 추석 전에 저한테 온 거고 지금은 추석이 지나고 한참 지난 10월 10일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내 아이들 들어놓은 보험의 보장이 대부분 30세가 되기 전 만기입니다. 이는 저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00세 만기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 애부터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김상욱 하이플래너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의 아이부터 보험 리모델링을 해놨다는 겁니다. 일단은 주변 본인부터 시작해서 가족까지 일단 실적을 채울 수 있는 실적은 계단 채워놓고 그 다음에 주변을 이렇게 상어의 눈빛으로 먹잇값을 없나 이렇게 살펴가는 게 바로 이 하이플래너들의 어떤 그 숙명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먹잇감을 찾는 게 아니라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여러분 이름으로 된 보험 한두 개쯤은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못 들으셨다고요? 그럼 배우자분께서 몰래 가입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앞으로 몸조심하시고요. 하여튼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셔가지고 이 보험을 뭐 내 앞으로 하고 싶다든지 또는 이제 수익률 같은 걸 조정하고 싶다든지 또는 배우자가 날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보험을 그냥 해약하는 게 내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김상욱 하이플래너하고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로 상의하냐? 어디로 연락하면 되냐? 일단 DM을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기 전화번호가 어디였냐? 010-9067-8054 010 안 누르셔도 됩니다. 요새는 다 010이기 때문에 그냥 9067-8054를 누르셔도 바로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가 전화를 받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각자 내 아이의 보험을 한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그 이유는 종합보험의 리모델링은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올 추석은 내 부모님께는 유병자 보험 등을 선물하시고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종합보험을 준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추석이 지난 다음에 소개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이유가 있었고요. 스미더스님도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평온한 명절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오히려 좋은 상품 소개해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김상욱 하이플래너. 요번엔 이제 어린이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종합보험 관련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8월 25일에는 그 운전자 보험 특약에 코로나 항목이 있다고 이제 처음에 저희한테 보험 광고를 해 주셨는데 아마 9월 내에 없어질 거라고 했으니까 없어졌을 수도 있고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아 있다면 보험 갱신하실 분들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 7일 날에는 뭐라고 하셨냐? 올 추석에는 유간편 플러스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 아플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보험 상품 유간편 플러스를 이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뭐 아플 때 바로 돈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암 걸렸을 때도 바로 돈을 주고요. 암 진단 수술은 90일 이후 감액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보통 타사 보험들은 1년 이내에는 50% 감액을 하는데 현대해상 돈 잘 주기로 유명한 현대해상은 90일 이후에는 그냥 감액 없이 바로 해준다. 그러니까 그 내가 보험 계약서 작성하고 딱 한 90일에서 100일 있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은데 이래서 진찰 받으러 갔더니 큰 병이 걸렸다. 그러면 바로 돈 드린다는 겁니다. 현대해상은. 어차피 이제 차 팔아가지고 자기들은 수익을 차를 그렇게 비싸게 파니까 솔직히 현대자동차가 차를 엄청나게 비싸게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는 돈을 현대해상을 통해서 아마 돌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거죠. 현대해상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8월 31일에는 화재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현대해상 화재보험.
그 보통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화재 보험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거는 건조물에 대한 화재 보험이고 그 여러분 이제 세간살이 가구나 옷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보험은 아닙니다. 단체로 들어있는 보험은. 그래서 이건 개별 보험을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개별 보험을 드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옷 살 돈은 준다. 그리고 TV 정도는 살 수 있게 돈을 준다. 컴퓨터도 살 돈을 준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보험회사에서 여러분 불나고 나면 주겠다. 어제 울산에 그 아파트, 그러니까 오피스텔인가 아파트인가 하는 거 활활 타는 거 보셨죠? 현대해상으로 바로 전화하셔서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의 집도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그런 재난을 대비해서 언제든지 화재 보험 같은 것도 좀 알아보시고 미리 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다 합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 뭐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아봤자 한 달에 3만 원인데 실비보험이든 화재 보험이든 많아봤자 한 달에 3만 원이거든요. 야, 그럼 3만 원이 싼 돈이냐? 예, 여러분 삼겹살 한 끼만 안 드시면 돼요. 아니면 하루만 굶어 그냥.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굶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 먹잖아요. 3만 원, 그러니까 아니면 커피를 한 이틀 동안 사 먹지 마. 스타벅스 가지 마세요. 그러면 3만 원 굳습니다. 그걸로 보험을 가입하시라는 겁니다. 돈 잘 주기로 유명한 현대해상. 깐깐하고 와서 막 무슨 이것저것 뒤져보고 그래도 뭐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한화나 삼성생명 가입하지 마시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 주는 현대해상에 가입하시라 이겁니다. 어디로 전화한다? 010-9067-8054번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전화하시면요 그냥 김상호 하이플래너가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문실 듣고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이고 고객님 이러면서 잘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6일에는 굿앤굿 어린이 보험이라고 어린이 관련 보험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쭉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황야의 1위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황야의 1위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공방이 있고 가죽 공방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각종 날붙이들 나이프라든지 또는 이제 부엌칼 또는 이제 중식도 야채칼 뭐 대바라고 불리는 저기 중국집에서 쓰는 칼이라든지 이런 뭐 또는 이제 캠핑용 나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문 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시면 이걸 제작을 해주시고요. 또 총포도검류 단속법 규정에 맞게 특정 부위까지만 날을 세우고 그 나머지는 날을 안 세우는 방식으로 그 법에 이제 정확하게 부합되도록 칼을 제작해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에 맞냐 안 맞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총포도검류 단속법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6cm에서 7cm가 아마 그렇거든요. 날 길이가 6cm일 겁니다. 6cm가 넘어가면 그거는 이제 소지 허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작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고 제작해야 되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6cm 이하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냐? 칼을 갖다가 전체를 한 30cm를 만든 다음에 날을 6cm만 날을 갈아가지고 드리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무뚝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법에 어떻게 보면 법이 허용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법을 지켜서 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드린다. 그 문의는 데볼프 또는 이제 황야의 1위님께 DM으로 트위터 DM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또 강기정 씨가 이제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옵티머스 관련 건은 제가 추가로 이렇게 좀 특집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옵티머스에서 돈 받은 걸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낙연, 강기정 이렇게 둘이가 확인됐습니다. 이낙연 씨는 복합기, 그러니까 복사기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 그냥 이낙연 씨한테 제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트러스트 올이라는 이제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이제 옵티머스 펀드의 범죄 자금, 저희 말해서 이제 옵티머스 펀드의 횡령 자금을 주로 관리를 하던 페이퍼 컴퍼니인 트러스트 올이 계약을 해가지고 트러스트 올의 대부업자 출신의 이모 대표가 계약을 해서 그 계약한 어떤 복합기가 롯데캐논에서 바로 이낙연 의원 사무실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명의 변경이니 실무자의 실수니 이딴 게 다 그냥 이런 거는 다 그냥 구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 소리가 없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거고,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그게 진실이고요. 이낙연 씨는 여기에 대해서 그 정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정산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복합기 비용 뭐 리스료 그것만 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기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말입니다. 뇌물을 주는데 짜잘한 복합기 비용까지 줬다는 거는요. 그 외에 나머지도 사실은 이 트러스트 오리라는 회사에서 음양으로 공급이 되었을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단위가 복합기거든요. 뭐 그거 하나 주면서 생색내자고 이낙연 씨한테, 전직 국무총리 했던 사람한테 그럼 저 복사기는 저희가 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뭐 특혜를 바라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냐면, 라임이든 옵티머스든 간에 사실 거기에는 그 자한당 쪽 인사들도 엮여 있고 민주당 쪽 인사들도 엮여 있어요. 여당 인사들은 늘 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임이나 옵티머스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게 박근혜 대통령 당시인가 뭐 그래요. 그때 돈을 막 끌어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뭐 버닝썬에서 사람 만나고 막 이랬다는데, 거기 가장 핫한 데였으니까. 뭐 이제 뱅뱅 사거리 같은 데니까 버닝썬이. 예,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저기 뭐 맨 처음 만난 거는 이제 박근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또 금감원 쪽에 이제 다리 좀 놔달라 이래가지고 만났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펀드쟁이들은 이제 뭐 전라도 인맥이나 또는 뭐 민주당하고 가까운 부산 인맥을 찾아가지고 이제 쓱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일단 정치인 입장에서야 뭐 공짜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밥이나 먹자는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접근해서 이제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라임에서 이상호 씨, 미키루크로가 불리는 이상호 씨가 뭐 20억을 받았네. 그 다음에 뭐 돈을 받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 라임이나 옵티머스도 그렇고 펀드라는 게 사모펀드거든요. 펀드 투자를 받아가지고 보수익을 내서 돌려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투자를 받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지들이 고수익을 낼 겁니까? 뭐 도박을 하겠어요, 어쩌겠어요. 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데가 이제 주가 조작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좀 괜찮은 회사, 뭐 신기술 개발했다, 또는 코스닥에 이제 핫바리 회사인데 이걸 인수해가지고 얘 주식을 확 튀워가지고 작전을 써서 이걸 주가 조작한 다음에 거기서 수익을 낸 다음에 이 수익을 이 이익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옵티머스가 만약에 그걸 계속 잘했으면 이 옵티머스는 합법적인 거냐? 아니죠, 사실은. 주가 조작은 범죄이기 때문에 옵티머스 펀드에 모인 이 자금들은, 투자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범죄 자금에 뒷돈을 댄 겁니다. 보이스피싱 뒷돈 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라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투자 계획서라는 걸 물론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이제 이게 사기다 아니다, 범죄다 아니다를 판단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돈을 튕겨가지고 돈을 벌려면 그렇게 이제 주가 작전, 코스닥 작전 이런 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범죄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고, 그게 까딱해서 작전이 실패하게 되면 그 손실이 누적되면 그 펀드 자체가 사기가 됩니다. 근데 투자금으로 받았으니까 투자받은 거는 날려도 사실 물어줄 책임은 없거든요. 투자니까. 그런데 애초에 그 투자를 받았을 때 이 투자 계획서가 허위라면 그건 사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합법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배당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없었다면 그건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죠. 사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욕망 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 작전으로 코스닥에서 이제 주가를 튕겨서, 작전 세력이 튕겨서 이제 수익을 얻든 아니면 다른 뭐 정부 사업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든 간에 어쨌든 정부 쪽 사람들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한 달이 걸쳐서 금융감독원이나 이제 그 금융위원회 이런 쪽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 금감원이 이 펀드에 대해서 치고 들어오면 막아줄, 보호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펀드가 좀 위태해지고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옵티머스에서는 이제 라임인가 옵티머스인가 여기서는 이제 강기정 씨를 찾아가가지고 5천만원, 이 라임 김봉현 사장의 말에 따르면
5천만 원을 주고 힘 좀 써달라고 했다. 그 김보현 사장이 이제 다른 그 이모 씨한테 부탁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모 씨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전달했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청와대 정무수석 사무실에서 바로 김상조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그 라임인지 옵티머스인지 뭔지 그거 좀 잘 좀 봐주라라고 했다더라. 재정적인 이제 돈 받고 전화해주는 그 스테레오 타입이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강기정 씨는 이제 다 허위다, 모함이다, 모략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 다루는 사람들 다 고소고발하겠다 뭐 이딴 식으로 말씀하셨다는데, 수사를 착실하게 받으세요. 지금 그딴 식으로 이제 여기저기 막 찌르고 다닐 때가 아닙니다. 본인이 처신을 잘하셨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러고 그런 식으로 뭐 다른 사람들 함부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5천만 원 받은 게 사실로 드러나면 어디 뭐 배라도 갈으실 거예요? 전과 사범 새끼가 말이야. 폭력전과 사범 새끼가 어디 겁대가리 없이 통역 쳐받고. 당신 말이야. 지방선거 올해 지금 다가오는 2022년도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출마한다며. 그거 준비하고 있잖아. 돈 필요하잖아. 그럼 네가 갖고 있는 그 돈 다 어디서 받았는지 한번 털어볼까?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검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조사 받으시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자면. 지금 조사가 제대로 되나 모르겠는데 원칙대로 하자면 이렇게 조사 다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기정 씨가 5천만 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떳떳한 일입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자숙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받았으면 받았다고 자백을 하고 감옥을 가든가 해야지. 무슨 사실무근이네 어쩌네 뭘 잘했다고 지금. 진짜 쓰레기 새끼들 진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강기정 씨가 쓰레기란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로의 그릴 데미그라스라는 함박 스테이크 집이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수계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수계용하고 닮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뤘는데, 이게 수계용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트위터 가시면 그 본인 사진도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닮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 옵티머스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수계용도 본인 사업을 하시면서 투자를 좀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옵티머스 같은 그런 사업이나 보통 남의 돈을 투자받아, 물론 본인 돈도 꼴리시면 투자도 받으시거든요. 그 투자받아서 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솔직히 수계씨만큼이나 깔끔하게 나름대로 좀 청렴하게 자기 관리하시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투자를 받으면 막 외제차 뽑습니다. 벤츠나 BMW 이런 거 뽑아가지고 나무 돈으로 비싼 차 뽑아가지고 무슨 압축되거든요. 그냥 남 돈 쓰는 재미에 그냥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자리가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남 돈 쓰는 재미에 푹 젖어 계시는데, 수계님은 아닙니다. 본인 차 본인 돈으로 사셨고요. 그 투자받은 금액은 오로지 이 회사 도라마 코리아 회사 운영에 몰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실하게 성과를 냈고 지금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는 게 아니죠. 비약적인 발전을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비약적으로 잘 나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상당히 착실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물론 이제 본인께서는 정문 씨라고 약간 악연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초반에는 광고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 이게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수계님의 어떤 사업체 괜히 엮이면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혹 몇몇 제가 직접 본인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몇몇 오타쿠 사이 커뮤니티에서는 스미더스가 수계다, 두 사람이 같다, 뭐 이런 오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미더스가 마치 도라마 코리아라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전혀 아닙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야, 내가 그런 돈 있으면 난 BMW 뽑는다, 내가. 저는 그렇게 청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신뢰를 주는, 아까 현대에서는 신뢰를 받다고 그러는데, 청렴합니다. 청렴하는데 사업할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드라마 코리아 광고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괜히 좀 피해를 끼칠 것 같다. 그래서 수혜님도 뭐 그럴 것 같다. 구독자 10,000명 되기 전까지는 아는 척하지 말라라고 하셔서 제가 그나마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0,000명이 넘어가고 제 트위터도 이제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어가야만 수계님한테 다시 저 드라마 코리아 광고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것도 무료 광고인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뭐 그런 사이다 라는 거고요. 하여튼 수계님은 사업체를 잘 운영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저런 사건 관련 얘기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잡다한 얘기들 많이 있었고요. 이거 저기 보시면 공무원 이제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 표류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으로 이제 사살 당하고 불태워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직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트위터에서도 하고 아마 방송에서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시 NSC가 열렸는데 일단은 소규모 인원으로 열렸고 그 다음에 핵심 멤버들만 참여를 했을 거다. 그래서 서훈하고 박지원하고 그 다음에 서욱이라고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이렇게 모였을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왔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사에 확인돼서 나온 걸 보면 심지어 대통령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나오지도 않았고 비서실장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의에서는 보통 이런 심야회의에서는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자리에 사실은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대통령을 뺐죠. 왜 뺐냐면 행여나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통령을 깨울 수가 없었네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가 나오죠. 서른 씨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야 밤늦게 대통령이 자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로 대통령을 깨우냐 뭐 이랬다는데, 아니요, 깨웠을 겁니다. 그리고 나왔을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회의를 하셨겠죠. 그 회의 결과가 뭐냐, 유엔 연설이 있으니까 유엔 연설 일단 하고 잘 진행되도록 하고, 아마 접경지역을 넘어갔으면은 그 표류자를 북한이 구출해가지고 판문점을 통해서 돌려보내지 않겠냐.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자라고. 왜냐면 유엔 연설 앞두고 지금 이 문제를 좀 시끄럽게 하게 되면 유엔 연설에서 이 정전선언, 평화협정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거 분위기 깨는 거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지 싶어요. 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무 소리 못 했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서훈 계속 국정원장하고 눈치 시시 보던 사람이고, 원래 정보기관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말 잘 안 합니다. 원래 이런 데서는. 그 다음에 이 노영민은 나은지 안 나은지 의미 없고, 박지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된지. 그리고 서욱 국방부 장관도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다가 추미애 응원해줬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죠. 박지원은 지금 대통령한테 반대할 입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고 돼 있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시간 늦게 왔다고 돼 있습니다. 마치 이인영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1시간 늦게 왔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인영이 늦게 오는 바람에 전부 다 1시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 있는데 통일부 장관, 쩌리 같은 통일부 장관 안 왔다고 회의를 1시간 늦게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안 불렀습니다. 왜냐면 유엔에 뭔가를 통보하든지 뭔가 이러려면 외교부 장관을 불러야 됩니다. 근데 외교부 장관은 안 불렀어요. NSC 회의, 이런 회의에서. 이 말은 뭐냐? 제가 보기엔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인영이 1시간 늦게 온 게 아니고 이인영한테 1시간 뒤에 통보를 해준 겁니다. 약속 시간을.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다 11시에 오라고 했고 이인영한테만 12시에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11시에 만나가지고 벌써 회의 다 끝내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다 내린 거죠. 그 말은 뭐냐? 이인영도 강경화도 핵심 코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인영이나 강경화가 대통령이 자기 유엔 연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내막을 알게 될 경우에 이인영이나 강경화가 이걸 가지고 뭔가 다른 짓거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바의 저희 친문의 코어 세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 담당한 핵심들만 모여가지고 상의를 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NSC 참여 인원이라고 하지만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한테 뭐 군 첩보 관련한 또는 국정원 첩보 관련한 핵심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걔들이 알 필요도 없고요. 뭐 알아서 뭐하게 그런 거를. 지가 전문가도 아닌데 또 보안교육도 안 받는데. 그러니까 국정원장, 그 다음에 저기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 대통령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화하는데 그 어디라고 지들이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겸상을 합니까? 그 안보에 앉아도 모르는 양반들이. 심지어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그러니까 이 둘은 일부러 딸을 시킨 거예요. 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들만 모여가지고 얘기 다 끝냈고, 그 다음에 애당초 유엔에 통보해가지고 연설을 중단시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도 안 부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디테일한 다른 내용, 왜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냐면 좀 더 확대시켜 보여드릴게요. 이게 확대 잘 안 되네 이거. 이게 또 확대 안 되네. 이인영이 뭐 개인 사용 때문에 늦었다. 이인영의 뭐 늦었다. 뭐 어쩌게도 늦었다. 이 전체 분량 중에 강경화가 안 온 거, 이인영이 늦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 내에서 일어난 NSC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밖으로 다 노출이 돼서 나왔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설명들이 왜 필요하죠? 이인영이 1시간 늦게 오든 더 일찍 오든 이게 뭔 의미가 있다고? 근데 이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진짜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진짜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다면 이런 설명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아무도 의심을 안 할 텐데, 그 지금 청와대에는 저도 아마추어들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야 이런 설명에다 붙이면 사람들이 믿어주겠지라고 바보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대거든요. 이런 설명 붙이니까 더 의심받는 거예요. 여기는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 그 공무원의 생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한국군이 신경 쓰지 않는 걸로. 북한이 어련히 알아서 건져서 판문점으로 넘겨주지 않겠냐고. 자기는 정전선언 관련된 유엔 연설이 더 중요하다. 그게 유일한 남아있는 자기 업적이 될 테니까. 여기에만 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전선언을 왜 그렇게 집착을 하냐. 원래는 평화회담, 정전회담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종전회담을 집착을 했는데, 그게 지금 남아있는 일정상 이제 한 2년째는 안 남았죠, 임기가.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일정상 그걸 이뤄내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1년 안에 이걸 하더라도 결과가 안 나와요. 이건 뭐 원래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선언이라도 하고 싶은데, 선언이라도 했으면 선언했다. 이거라도 기록이 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지금 청와대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업적이 없어요. 지금 청와대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종전선언에 그렇게 집착을 했던 건데, 그 공무원 3명 하나쯤 눈에 들어오기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외면했다가 이 사단이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 운운했고, 그 다음에 보름 뒤에 그래도 아쉬우니까 또 종전선언 어쩌고 저쩌고 이슈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게 청와대의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정치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하는 순간 그 칼날은 청와대로 옵니다. 세상 모든 만사가 다 그래요. 사실은 내 이익을 위해서 더 중요한 공익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이익도 못 챙기고 공익도 다 잃습니다. 그게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오늘 1부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부터는 이제 문파 특집으로 문파가 과연 뭔가, 문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